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합니다. 2005년 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8살 소녀가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5살 때 앓은 소아마비는 그녀의 왼쪽 다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야, 절름발이. 느려 터졌네. 저거 봐, 걷는 것 좀 봐. 아이들의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하교길에서도 체육 시간엔 늘 혼자 벤치에 앉아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와 그의 아내는 딸 유나의 책상 서랍에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줬어.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미국 가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40살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 안정적인 직장. 버릴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일기장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미국이라. 영어도 잘 못하는데. 시애틀이요. 제 친구가 거기 있는데 한인들도 많고 살기 좋대요. 거기선 달라질 거예요. 미국은 장애 학생들한테 더 친절하다잖아요. 태수는 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준비하자. 우리 딸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부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고 퇴직금을 정리하고 미국 이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2005년 12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세 식구는 큰 가방 2개와 함께 시애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미국 가는 거야? 응, 우리 딸. 새로운 시작이야. 시애틀의 타코마 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차가운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놀스게이트 지역의 작은 투룸 아파트가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한인 식료품점 H마트, 한인교회, 한국 식당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태수는 리얼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 관련 영어 단어들을 외우고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는 근처 의류 수선집에서 시간당 $9를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애틀의 끝없는 비는 처음엔 우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밤 10시 퇴근 후 피곤한 얼굴의 아내에게 태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유나가 학교에서 웃으면서 돌아오는 거 보면 견딜만해요. 어제 친구가 생겼대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유나는 새 학교에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저렸지만 아이들은 한국만큼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쳐주는 친구, 점심시간에 같이 앉아주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생일 파티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7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태수의 아내는 유나의 학교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님이 배가 아프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수선집에서 뛰쳐나온 그녀는 서둘러 10년 된 중고 혼다 시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애틀의 빗길은 미끄러웠습니다. I-5 고속도로 진입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쾅! 옆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픽업 트럭이 운전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2바퀴 굴렀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수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유나의 배는 사실 괜찮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온 태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유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내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딸.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10살 유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2배로 일했습니다. 2008년 드디어 리얼터 자격증을 땄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밤에는 시애틀 다운타운의 컬럼비아 타워 청소 일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이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유나 꼭 행복하게 해줄게. 유나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 목까지. 그래, 우리 딸.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세월은 흘렀습니다. 태수는 부동산 중개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시애틀은 2010년대 들어 급변했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사우트 레이크 유니온에 거대한 캠퍼스를 짓기 시작했고 테크붐이 일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매년 15%씩 치솟았습니다. 2015년 태수는 노스게이트 한인 상권 중심부의 작은 3층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가격은 180만 달러였습니다. 1층은 한식당, 2층은 헤어샵과 네일샵, 3층은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직원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임대료가 급상승했습니다. 월 임대 수입만 1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건물 명의는 유나 내 이름으로 할 거야. 아빠, 왜요?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걱정 없게. 엄마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유나는 태수의 헌신에 보답하듯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꽃을 팔고 커피숍에서도 일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 25살의 유나는 워싱턴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변호사 됐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한테도 전화해야겠다.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태수는 거의 6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리얼터로 일했습니다. 이제는 대출도 다 갚았고 건물 가치는 6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2022년 가을 유나의 로펌 개업 파티가 열렸습니다. 벨뷰의 링컨 스퀘어 빌딩 12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애틀 다운타운과 레이크 워싱턴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8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축하해, 유나.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이야.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키 180cm, 금발 머리, 아르마니 수트를 입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파란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창밖으로 스페이스 니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웨스트. MBA 출신 시애틀의 명문 증권회사 웨스트필드 인베스트먼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5년간 일한 뒤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컬럼비아 타워 67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엘리엇 베이와 올림픽 마운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Coffee? How about coffee next week? I need some legal advice on securities. 커피 한 잔? 다음 주에 커피 어때요? 증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요. 유나는 그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웨스트필드 인베스트먼트, 브라이언 웨스트. 무거운 크림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Sure, that works for me. 좋아요. Great. Here's my card. Call me anytime. 좋아요.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미팅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근처의 스타벅스 1호점에서였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복잡한 증권 거래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고
유나는 전문적으로 조언했습니다. You're really sharp. Where did you study? 정말 똑똑하시네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UW Law. Thank you.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캐리파크에서였습니다. 스페이스 니덜과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시애틀 최고의 전망대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Beautiful, isn't it? Best view in Seattle. 아름답죠? 시애틀 최고의 전망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 처음 와봐요. Really? Please, call me Brian. 정말요? 편하게 브라이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저도 편하게 유나라고 불러주세요. Yuna, that's a beautiful name. 유나.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석 달 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비 오는 날이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Let me get this. Please. 제가 낼게요. It's raining. Let me pick you up. 비 오네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녀의 다리를 한 번도 이상하게 쳐다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샌 후안 섬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페리를 타고 섬을 돌아보며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Someday, I want to buy a house on Mercer Island. Big house with the lake view. 언젠가 머서 아일랜드에 집을 사고 싶어요. 호수 전망 있는 큰 집. That sounds wonderful. 멋지게 들리네요. With you, Yuna, it would be perfect with you. 유나, 당신과 함께라면요. 완벽할 거예요. 2023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유나는 태수에게 브라이언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스게이트의 서울 식당에서 만남이 잡혔습니다. 시애틀 특유의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Hello, sir. It's an honor to meet you. I'm Brian West.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브라이언 웨스트입니다. 브라이언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식 예절까지 공부한 듯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허리를 약 30도 각도로 숙였습니다. 아, 그래요. 앉으세요. 태수는 그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옷차림, 말투, 태도, 눈빛.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완벽했습니다. 리얼터로 20년 일하며 수백 명을 만난 그의 직감이 뭔가 걸렸습니다.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불고기를 칭찬했고 김치찌개가 맵다면서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Sir, I love your daughter. I want to marry her. I promise I will take good care of her for the rest of my life. 선생님,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평생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태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우리 딸, 다리가 불편한 거 알지? Yes, sir. I know, but that doesn't matter at all. She's the strongest, smartest woman I've ever met. That makes her even more beautiful to me. 네,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똑똑한 여성입니다. 그게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태수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I will, sir. I promise.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약속드립니다. 2023년 7월 둘은 결혼했습니다. 우딘빌 샤또 릴 와이너리에서 열린 결혼식이었습니다. 포도밭 사이로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하객은 60명 정도였습니다. 유나는 순백의 베라왕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약간 절뚝이며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태수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 떨려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신랑 대기석에 선 브라이언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절뚝이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그의 눈에 찰나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0.3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혐오, 실망,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가 말했습니다. You may now kiss the bride. 자, 이제 신부에게 키스를 하세요. My beautiful wife. 내 아름다운 아내. 브라이언이 유나에게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벨뷰의 초고급 콘도 188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42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레이크 워싱턴과 캐스케이드 마운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Honey, are you happy? 여보, 행복해? 당연하지. 당신과 함께인데. 브라이언은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이마에 키스를 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Good morning, beautiful. 주말이면 골든 가든즈 공원, 디스커버리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유나의 다리 때문에 천천히 걸었지만 브라이언은 불평 없었습니다. Take your time. We have all day. 천천히 가. 우린 시간 많아. 2024년 2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대학 친구들이 벨뷰의 한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 모였습니다. 유나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술과 농담으로 흘러가자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Honey, you look tired. Why don't you head home first? 여보, 피곤해 보이는데. 먼저 들어가 있을래? 응? 난 괜찮은데. You have work tomorrow morning, right? Go home and rest. 내일 아침 일 있잖아. 들어가서 쉬어. 유나는 남편의 배려로 받아들이고 우버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친구들끼리만 남았을 때 한 친구가 위스키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Dude, your wife. I noticed she limps. What happened? 다리 좀 불편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 브라이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1초 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Childhood polio. Yeah. You get used to it. 어릴 때 소아마비. 응.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 말투에는 미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But she's a lawyer, right? She must make good money. 근데 변호사잖아. 돈은 잘 벌겠네. Yeah. And her family owns a building in Northgate, commercial property. 응. 그리고 그녀 가족이 노스게이트에 건물을 갖고 있어. 상업용 건물. No shit? How much is that worth? 브라이언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About $6.8 million. Her father put it in her name. 약 680만 달러. 그녀 아버지가 그녀 명의로 해뒀어. 친구들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Holy shit, Brian. That's serious money, bro. 세상에, 브라이언. 엄청난 돈이잖아. You hit the jackpot, man. 대박 쳤네. 브라이언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1시 집에 돌아온 브라이언은 소파에서 잠든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언디텍터블 포이즌 슬로우 데트 탐지 불가능한 독극물 느린 죽음. 알세닉 스몰 도시즈 심톰스. 비소 소량 투여 증상. How to make this look like natural causes. 죽음을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라이프 인슈어런스 팔러시 베네피시어리 체인지. 생명보험 수혜자 변경.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습니다. 눈동자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Perfect. This could work. 완벽해. 이거 될 수 있겠는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노스게이트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야근을 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딸의 결혼식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사위의 얼굴을, 특히 그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시애틀의 끝없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시애틀의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태수는 벨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객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존 피터슨 50대 중반의 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이스트사이드 지역에 집을 사려고 태수를 찾아온 고객이었습니다.
대화가 부동산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증권업계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태수는 무심코 사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브라이언 웨스트필드 인베스트먼트에 다니는 사위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이언 웨스트를 안다고 했습니다. 같은 업계니까요. 하지만 그의 평판은 별로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존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5년 전까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무리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고객 돈을 많이 날렸고 소문으로는 빚이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도박 빚 실패한 투자들로 2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적이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거의 성과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곧 잘릴 거라는 소문도 업계에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여자 관계도 깨끗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 전 결혼식 날 본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0.3초의 혐오. 자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브라이언이 돈 문제로 결혼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와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날 오후 태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브라이언 웨스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링크틴, 페이스북, 업계 뉴스 사이트들. 하나씩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년 전 SEC증권 거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작년 고객들의 집단 소송 위기도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불만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여러 여자들과의 사진들. 결혼 전 사진들도 있었지만 결혼 후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태그는 지워져 있었지만 날짜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2024년 3월, 2024년 6월. 태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차분함이 무너졌습니다. 욕설이 나왔습니다. 한편 벨뷰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몸이 자꾸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도 이상하게 변색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던 손톱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가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요즘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 거니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스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믹서기 소리가 났습니다. 신선한 과일들, 시금치, 바나나, 딸기,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냉장고 뒤에 숨겨둔 작은 갈색 병에서 새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을 유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소였습니다. 아주 소량씩 매일 아침 그는 아내의 주스에 독을 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주스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유나는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는 남편이 준 독을 매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라이언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생각해 본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생명보험 이야기였습니다. 수혜자가 아직 아버지냐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그렇다고 하자 브라이언은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수혜자를 자신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보통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남편이니까. 그리고 유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이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유나는 그런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브라이언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노스게이트에 있는 건물 이야기였습니다. 파는 걸 생각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놀랐습니다. 브라이언은 말했습니다. 지금 680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제대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기회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2년 안에 2배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난처해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공동 명의로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유나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전화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없이 둘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태수는 USB 메모리와 인쇄한 서류들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유나에게 이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브라이언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존 피터슨에게 들은 이야기,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빚, 실적 부진, 여자 관계, 증거 사진들, SEC 경고 기록,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아신 거라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나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브라이언을 싫어하는 거 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백인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신의 다리 때문에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다고 좋아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로펌에서 같이 일하는 선배 변호사 제시카 리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4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였습니다. 유나를 보며 안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요즘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브라이언과 같은 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제시카가 들려준 이야기는 태수가 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니, 더 자세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들, 구체적인 사건들, 구체적인 여자들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에 회사 동료와 2024년 2월에
고객의 비서와 2024년 5월에는 벨뷰의 한 바텐더와 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식탁에 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업계에서 다 아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유나의 남편이 곧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했습니다. 작년 말에 유나와 결혼한다고 자랑할 때 사람들한테 장인어른 건물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게 결혼 이유인 것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주스가 전부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빠진 머리카락, 변색된 손톱.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집에 거실이랑 주방에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나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들이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라이언이 출근한 사이였습니다. 유나와 태수는 펜트하우스에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에 하나, 주방 캐비닛 안쪽에 하나, 모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태수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뭔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3일 후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 브라이언은 평소처럼 주방으로 갔습니다. 믹서기를 꺼내고 과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유나는 침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숨겨둔 작은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알세닉 트라이옥사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소였습니다. 태수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방 카메라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급히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영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브라이언이 보였습니다. 그는 병 뚜껑을 열고 스포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스가 담긴 믹서기에 정확히 3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1방울, 2방울, 3방울. 그리고는 병을 다시 냉장고 뒤에 숨겼습니다. 믹서기를 돌렸습니다. 주스가 섞였습니다. 독이 섞인 주스가. 그리고 브라이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의 미소였습니다. 태수는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딸을, 자신의 소중한 딸을, 이 개자식이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태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면을 녹화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브라이언은 주스를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Honey, I made you juice. 여보, 주스 만들었어? 라고 다정하게 외쳤습니다. 샤워를 마친 유나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주스를 받아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미친 듯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노스게이트에서 벨뷰까지 최소 2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유나는 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시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녀는 주스를 내려놓았습니다. What's wrong? Don't you want it? 왜? 안 마실 거야?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마실게. But it's fresh. It's better to drink it now. 하지만 신선한 건데. 지금 마시는 게 좋아. 브라이언이 주스를 다시 유나에게 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유나야. 문 열어. 나야. 아빠야. 빨리.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유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브라이언이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러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브라이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를 찾았습니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주스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시지 마. 절대 마시지 마.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달려가서 유나의 손에서 컵을 빼앗았습니다. 주스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카펫에 노란색 액체가 퍼졌습니다.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주스에 독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독을 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 봤다고 했습니다. 카메라에 다 찍혔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무슨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브라이언이 냉장고 뒤에서 갈색 병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스포이드로 주스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브라이언은 그녀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살인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써왔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녹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불법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불법 촬영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자기 딸 집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동의하에 설치한 카메라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주 법으로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주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것만 검사해도 비소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냉장고 뒤에 숨겨둔 병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문도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냐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잖냐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아내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80만 달러짜리 건물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법적 자문도 받고 돈도 챙기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유나가 절뚝거리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냐고 물었습니다. 못 본 척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신경 안 쓰는 척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신경 쓰였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달이 저는 여자와 결혼했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들, 함께 걸었던 골든 가든즈 공원의 산책로, 샌 후안 섬의 페리, 캐리파크에서 본 노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연기였습니다. 모두 계산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해졌습니다. 마치 2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평생 유나와 갇혀 산다는 생각을 못 견디겠더라고 했습니다. 그 절름발이 다리와 함께 늙어간다는 게 끔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소 몇 방울씩, 천천히 꾸준히, 몇 달 안에 유나가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연사라고들 할 거라고 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 변호사의 과로사, 안타까운 사고, 그렇게 처리될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모든 걸 상속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건물, 생명보험금 등 모든 것, 그리고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Perfect plan, wasn't it? 완벽한 계획이었지, 안 그래? 브라이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20년간 억눌렀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 폭발했습니다. 그 개자식을 믿었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딸한테, 내 소중한 딸한테 이런 짓을. 브라이언의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울며 말렸습니다. 테수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살인 미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독살 시도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도 있고 독극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벨뷰 경찰이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테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주스를 보여줬습니다.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냉장고 뒤를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바닥에 주스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냉장고를 옮겨 뒤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갈색 병이 나왔습니다. 라벨에는 알세닉 트라이옥사이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소였습니다. 맹독이었습니다. 경찰은 태수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브라이언이 독을 타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브라이언은 수갑을 찼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묵비권이 있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브라이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마치 실패한 사업 거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Goodbye, Yuna. 잘가 유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에는 태수와 유나만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 미래라고 꿈꿨던 것,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태수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 겨우 지켰어.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야. 다음 날 유나는 시애틀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머리카락 검사.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혈중 비소 농도가 정상치의 15배였습니다. 만성 비소 중독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만 더 지속되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간 손상, 신장 손상,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킬레이션 요법이었습니다. 체내의 중금속을 제거하는 치료였습니다. 매일 링거를 맞았습니다. 약을 복용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손톱이 변색되는 것도, 만성 피로도, 집중력 저하도 모두 비소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2주 후 경찰 과학수사대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주스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냉장고 뒤의 갈색 병에서도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브라이언의 지문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브라이언을 1급 살인 미수, 독극물 사용, 사기, 보험 사기 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영상, 물증, 지문,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애틀의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2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킹카운티 법원이었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 언론, 법조계 사람들 모두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그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이제는 정의만 남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브라이언 웨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22년 가을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2023년 7월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한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 1번을 제시했습니다. 태수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법정의 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냉장고 뒤에서 갈색 병을 꺼내는 장면, 스포이드로 주스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장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짓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기각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설치한 카메라라고 판결했습니다.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태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브라이언의 빚과 비리를 알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200만 달러가 넘는 빚, 여러 여자들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실적 부진, 모든 것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의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나의 혈액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비소 중독의 증상들을 설명했습니다. 몇 달만 더 지속되었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도 나왔습니다. 주스와 갈색병에서 검출된 비소를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지문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킨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심원들은 3시간의 평의 끝에 평결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We find the defendant, Brian West, guilty of attemp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피고인 브라이언 웨스트에게 1급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Guilty of poisoning with intent to kill. 살인 목적의 독극물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Guilty of fraud.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배심원장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Brian West, you are hereby sentenced to 25 years in pris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브라이언 웨스트, 당신에게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은 채, 한때 완벽했던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67층 오피스의 증권회사 직원. 자신의 명의는 아니었지만 벨뷰 펜트하우스에서의 거주. 하버드 졸업장. 완벽한 미소.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감옥뿐이었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유나는 해독 치료를 마쳤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손톱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노스게이트에 있는 아버지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매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빠. 유나가 불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가 절 구해주셨어요. 아빠 아니었으면.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니까. 널 지키는 게 내 일이야. 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의 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진짜 행복을 찾는 거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습니다. 걸을 때 약간 저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시작할게요.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노스게이트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웃고 있어. 창밖으로 시애틀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